자리에서 좀 편하게 축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자리 축하합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임기 동안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정치 권력이 임기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세습되기까지 하는 경제 권력을 제어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 정치가 제 몫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이 시리즈로 이 세 번째 자리를 만드셨다고 알고 있고요. 또 지난 구정 연휴 동안에는 독일을 방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묵묵히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에 여러분께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전 대표 역시 초재선 시절부터 아주 꾸준히 일관성 있게 경제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어가 필요하다는 신념 가지고 일해 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였나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라고 그야말로 재벌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 그야말로 저로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번만은 곤란하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마지막에 법사위를 통과하는 날 저는 원내대표로서 법사위 현장에 가서 우리 당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흔히들 금산법이라고 말하는 그 법이 바로 박영선 의원의 성과물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 앞장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의원께도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꽉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저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공생의 경제,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가 그것에 기여하는 자리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 없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그런 나라 만들어 가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좌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1시간 20분가량 앞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사회를 맡아달라고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 말씀을 하셔서 사회를 맡으면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걸 한번 다시 떠올려 봤는데요. 여기 이제 같이 참석하신 두 분이 박영선 의원께서 아까 금선법하고 관련해서 맹활약 해주신 부분을 김한길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삼성동물원이라는 문제를 사회에 제기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두 분께서 그렇게 맹활약을 해주셨는데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거는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이게 조금 뭔가 이 국면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삼성 동물원이 아니라 거의 삼성 식물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안에서 뛰어노는 동물조차도 없이 고사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청년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 분께 좌담회를 개최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쭐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금 꼭 그 출범한 지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 평가하는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두 분 의원들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사회에 제안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거를 여쭙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다른 경제 현안에 대해서 뭐 증세라든지 연말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자주 뵙지는 못하는 분들이라서요.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요. 박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경제 문제는 그 재벌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수천억 수조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서 그것을 그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이 세습 자본주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왜 이 세습 자본주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거의 폭발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그 어떤 이런 그 부의 분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이학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 재산 범죄 수익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이것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중앙선관위가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관한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예, 박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이학수법과 오픈 프라이머리 두 가지 이제 정치와 경제 개혁 의제에 네.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안 의원님은 어떠세요? 좀 관심 갖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설 연휴 동안 그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 벤치마크를 해야 될 좋은 모델 국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 문제 보러 이제 다녀왔습니다. 특히 그 독일에서는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여러 그 미국 쪽 외신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보러 왔습니다. 근데 또 우연히도 제가 본 다음에 바로 이제 어제죠. 월요일 날 메르켈 총리가 제가 봤던 그 회사들을 또 다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독일 내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그런 그 현장들을 제가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강소 기업들, 그리고 또 그 제조업의 경쟁력들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다시 한 번 더 감탄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더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이 메르켈 총리에 대한 그 독일 국민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그 아마 독일 내부에서도 계속 그 지지율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70% 정도, 지금 올해가 총리 취임 10년째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지율이 70% 정도이고, 그리고 보통 그 독일에서는 정치인 생일 잘 안 챙긴답니다. 그런데도 60회 생일 때 전 국민들의 축하를 받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는 곳을 갔습니다. 노벨상 18명 받은 굉장히 유명한 독일 내 그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그 혁신에 대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보고서를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보고서를 자기 품에 안고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 싶습니다. 메르켈 총리 자신이 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전문가죠.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그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보겠다. 그 상징적인 표시가 그 굉장히 참 그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배울 점들이 참 많은 국가이자 그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 값진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 다녀오셨고요. 예. 저는 이제 굉장히 부럽네요. 저 뭐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이제 민간 연구소인데요, 희망제약소도 이제 대통령이 와서 보고서를 받아가시고 품에 안고 사진을 찍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요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으면 싶은데요. 한번 뭐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박영선 의원님과 같이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이런 의제를 같이 하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어떠세요? 네, 세미나장 앞에서도 기자분들이 바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님이 정치인이 되시기 전에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고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이 치러지던 해의 7월 달 경에 안철수 의원님 쪽에서 그 경제 정의와 또 이 공정 경쟁 문제를 좀 맡아서 대선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었냐면 민주당에 입당하시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함께 당을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그 공정경쟁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시고 또 특히 이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청을 제가 반드시 들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재미있는 비화가 있었군요. 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어떤 뭐 예, 배경이 지금 있으신가요? 이제 3회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후에는 40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간다면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그런 불행 40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대안 제시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난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에는 그 성장 담론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장하성 교수님 모시고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는 그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킬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그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경쟁 체제로 만든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공정 경쟁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에서 지난 10년 이상 정말 왕성하게 활동해 오신 그 박영선 의원님이 전문성과 그리고 신념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적합한 분이고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쾌하게 그 승낙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요. 제가 연말에 이제 그 미국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그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경제 시스템과 많은 환경을 바꿀 3D 프린터, 그리고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드론,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의 21세기의 우리의 환경을 바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연말에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권이 이러한 그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찾아온 21세기의 기술혁명 시대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해 나갈 것인가가 미국 정치권의 하나의 관심사였는데, 저는 안철수 그 의원님께서 이런 경제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토론회를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제 발전 플러스 기술혁명을 이끌고 갈 어떤 그 정치인의 아이콘으로서 저는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혁명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당내에서의 몇 안 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토론회가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 40년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한 향후 2, 3년간의 준비, 대안을 말씀을 하셨고 또 3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나 내빈들께서는 다들 이 기술혁명을 같이 이끌고 가실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 경제가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한국 경제가 현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안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안 의원님 먼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좀 더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왜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보는지에 대한 세 가지 사례, 그리고 또 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지에 대한 세 가지 사례 정도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치열하지 못한 사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시면 만약에 그 선진국의 항공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아마 고객들의 예약이 정말 절반 정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주가도 폭락하고 또 아마 CEO도 바뀌었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대한항공 주가는 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유가 그 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충분하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 제품들의 가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포도주라든지 또는 커피 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쌉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충분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의 독과점 상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전부 소비자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도 그 개별 기업으로 보면 충분하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재벌 그룹 내에서의 내부 거래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 호텔 산업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신라 호텔 하면 가장 고객 만족도가 높고 경쟁력 있고 좋은 그 호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호텔이 그 외국의 체인까지 가지는 정말로 그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산업군을 형성하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살펴보니까 30대 대기업 중에서 자기 소유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곳이 22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그 호텔이라도 다른 그룹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반대적인 측면은 그룹 내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또 더 키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그룹 내의 일종의 그 영어 표현으로 캡티브 마켓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여기가 제대로 잘 발전하면 그것 하나로도 전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소프트웨어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소프트웨어 분야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대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독일의 SAP 같은 그런 그 ERP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그룹이 있는데요. 그런 데가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가? 삼성그룹은 삼성 SDS에서 삼성그룹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LG는 LG CNS에서 LG그룹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SK그룹은 SK CNC에서 SK그룹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기업 하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 커다란 소프트웨어 기업이 여러 대기업들에게 납품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거기서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되고 국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재벌 그룹 자체 내에서 그냥 편하게 거기서 영업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회사들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이제 그냥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또 다른 사례로 세 번째로는 수직 계열화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제가 1월 말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줄여서 개운방이라는 영화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상영을 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산업을 보면 대기업이 기획, 투자, 제작, 배급, 영화관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영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할 때 자사가 제작한, 투자한, 배급한 영화만 대부분이 스크린들을 영화관을 개방을 해주고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만든 영화는 상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운방이라는 영화도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몇 명 정도 관객을 모을 수 있을지 제가 어느 정도 꽤 정확합니다. 감이 있는데요. 300만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정도 모으고 그냥 실패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미국 사례를 보시면 1948년에 파라마운트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미국에서도
그 영화 제작사가 영화관까지 소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법원에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 독과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그 영화 관람객들이 충분하게 그 다양한 영화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걸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여러 가지 과정에 전 분야를 하나의 회사가 독점하는 건데요. 그게 결국은 그 소비자들에게도 나쁘고 더 나아가면 산업 전체로 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시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 개운방 국회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그 조그만 노력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제 개봉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정도, 즉 그 이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경쟁이 충분하지가 않고 치열하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텔 산업이라든지 SI 업체들 산업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룹 내 내부 거래를 하면서 산업 전체를 키울 수 있는 파이를 충분히 못 키우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영화 산업을 포함한 수직 계열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충분한 경쟁을 그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박영선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례들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세 가지 대한항공 땅콩 회항을 가지고 이제 독점의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독점하고 독과점. 외적으로는 독과점의 문제, 내적으로는 이제 그 내부 캡티브 마켓, 내부 시장에서의 거래라든지 또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내부에서는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이제 독점이 가져오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영선 의원님 그러면 이어서 지금 어떤 문제의식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한번 그 세금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 현황을 보면은요, 법인세가 21%인데 지금 대기업들이 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그 법인세 실효세율이 16.37%, 그러니까 세금을 제일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은요, 2009년도에는 20.72%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이것이 16.91%로 줄어들었고 지금 2013년에는 16.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만큼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을 한 정책이 지금 이러한 불평등을 갖고 오고 있고, 이 불평등 속에서도 기업의 사이즈가 클수록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보면요, 2014년도 기업은 기업은 세금을 1.2조 원이나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 줄었습니다. 기업이 낸 세금이. 그런데 월급 생활자들의 그 세금액은 3.4조 원이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느낄 수 있고, 지금 이 세금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매우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의 문제, 독과점 문제, 이것은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독과점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금 제대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삼성 SDS 같은 것은요, 2002년도에 총 투자 금액이 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장을 해서 무려 338배, 2조 2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 내의 자체의 노력으로 해서 이런 그 338배의 성장을 가져왔으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338배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당시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 3남매에게 주식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상장 SDS 상장 회사 자체가 장외,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장외 시장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어떤 그 조금 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상장이 되면서 이런 수익을 갖고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고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에 압축 성장을 통해서 재벌을 탄생을 시켰는데요. 이 재벌들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순환 출자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돈을 가지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만들고 B라는 회사가 C를 만들고 C라는 회사가 D를 만드는 구조. 다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 경제가 계속 연결고리를 짓다 보니까 결국 대마불사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뭔가를 계속해서 가공할 자본을 만들면 망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대안으로 온 것이 지주회사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 체제라고 해서 뭐 반드시 이것이 지배 구조가 잘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제 그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속 유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A라는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하고 B라는 회사가 C 회사를 지배하는 이 과정에서 창업자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다시 그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제 손자가 증손녀나 증손자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여세와 상속세를 안 내고 편법으로 이제 세습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재벌들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고 또 이것이 오히려 더 더디게 가는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것이 2013년도 12월 그 31일 날 국회를 달궜던 것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편법으로 고치면서 대통령께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되면 마치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고쳤는데 경제는 여전히 엉망이고 실질적인 고용은 100명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국민들에게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재벌의 압력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불공정 사례를 정말 어떻게 공정하게 고쳐가느냐 이것이 저는 지금 2015년도에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의 그 기술혁명을 가져오는 뭐 드론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기술 혁명이 이끄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를 그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그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지배 구조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지배 구조는 재벌이라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이런 건강한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대 재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득권과 기회를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이러한 이제 구조로 지금 계속 고착화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희망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제 그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증권회사도 정리하고 비금융 주력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 지배 구조를 비교적 잘 정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하나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일념하에 이제 그 화장품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을 시켰죠. 그런데 그 결과가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를 그 구가하는 회사가 됐고 지금 그 아모레 퍼시픽의 대주주가 세계 200대 부자 안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는 그 안철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직 계열화 모든 것을 그 한 기업에서 다 하는 이런 시대를 가지고는 기술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연결이 되네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 재벌 기업에서 내부 캡티브 마켓을 통해서 편하게 장사하면서 성장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재벌 일가의 개인이 어떻게 부를 증식시키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안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던 불공정 사례를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좀 더 공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불공정한 사례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이렇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비용을 계속 줄여가려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겁니다. 대기업, 뭐 하청업체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 고통 분담의 과정에서 그 갑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빼앗아서 을로부터 빼앗아 가져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뭐 세세한 조그만 그 통계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크게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기업 영업이익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12%에서 14%로 증가했고 현대차는 3%에서 8%로 증가했습니다. LG전자는 3% 정도 수준들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크게 영업이익률이 올랐거나 또는 현상 유지 정도를 했었는데요. 협력업체의 경우 삼성전자는 12에서 14%로 영업이익률이 올랐는데 협력업체는 10%이던 것이 4%로 떨어지고 현대차는 3%에서 8%로 올랐지만 협력업체들은 6%이던 영업이익률이 3%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제 LG전자도 3% 정도를 유지한 그 기간 동안에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8%이던 것이 4%로 절반 내지는 절반 이하로 다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상징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산업에서 열심히 시장에서 일을 했던 결과로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건 좀 그 불공정한 그 결과 아니겠는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관되는 거긴 하지만 기술 탈취 내지는 인력 빼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구글에서 여러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그 뭐 20-3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1조 정도로 인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인수했냐고 하니까 2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그 시장에서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해서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인력들 고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그 M&A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면 인력을 빼가는 게 훨씬 더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월급을 그냥 2배를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작은 회사들은 그냥 저절로 무너지고 그 대기업들은 그동안의 그런 시행착오나 교육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술 내지 인력을 그냥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공정한 그 시장 구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돼야 되는 게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대기업은 충분히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인력과 자금과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학교 졸업한 그 사람들을 바로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그 경력들이 쌓이고 나면 이 사람들 중에서 도전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벤처를 창업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현상들이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에 있던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기업에 인수합병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요. 우리나라는 반대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중소기업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 보니까 신입 사원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는 교육비가 듭니다. 그 사람들이 신입 사원들이 회사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에서 많은 교육 기회를 받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할 만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대기업에서 2배의 연봉을 주고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악순환 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독점 계약 구조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처음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레퍼런스 확보입니다. 즉 내 물건을 어떤 대기업에서 쓴다, 그게 있어야 다른 대기업들에 영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처음 어떤 대기업에 그 납품하기 위해서 거의 뭐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 보통 대기업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이 그 독점 계약입니다. 우리 그룹에만 납품하라. 다른 그룹에는 경쟁사에는 절대로 납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야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첫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거기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제품이 거기서 이제 제대로 입증이 되고 경쟁력이 이제 높아진 그 상황에서도 다른 그룹에 절대로 납품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매여서 그 한 그룹만을 위한 그 제품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 잘 안 나니까 거기서 새로운 제품 개발도 못하고 연구 개발도 못해서 그냥 경쟁력이 감소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동물원 구조라고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을 못 시키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사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30년 전에 IBM이 IT 업체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제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전까지 대형 컴퓨터만 만들다가 근데 뭐 저기 대형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조그만 이제 그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드는 것보다 하청업체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하청업체 2개를 고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인텔이라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이제 고용을 했고요. 운영 체제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굉장히 조그만 벤처기업을 한테 일감을 주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IBM보다 그 하청업체였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큰 업체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2등 업체가 하청업체가 대기업을 능가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구조 또는 대기업이 1등하던 업체가 계속 1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단 자기 실력으로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구글이 그냥 단순하게 검색창 하나만 보이시죠? 매일 그 내부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검색 방법이 거의 매일 바뀝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게 연구 개발을 합니다. 거의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굉장히 놀랍게 기술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등하고 있는 구글이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더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기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소비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구조고 발전할 수 있고 대기업이 재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대기업 자체에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공정 거래를 불공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에게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종합하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제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가 현재의 정부도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이제 집권한 정부고 오늘로 이제 꼭 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지금 조금 기간을 한정해서 이 2년 동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 전에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을 일단 저는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원청업자와 하청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청업자들이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 하청업자가 되면은 다른 데하고 거래도 못하고 갑질에 대해서 의리 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원청업자에게 하청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유업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리점들이 그 대리점 업자들이 모여서 남양유업 대주주한테 그 기업한테 뭐라고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 이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그 하청업자들이 모여서 갑에게 우리가 이런 거를 요구한다라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안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95년도에 미국 특파원을 할 때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외국 특파원이 요청해도 만날 수 있는 미국의 그냥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게 됐죠. 그 세계를 제패하게 된 배경이 바로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정 경쟁과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대 재벌 기업의 순위가 30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0대 재벌 기업이 그러면 그 재벌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 자체가 튼튼하냐? 그럼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30명의 대기업의 그 주주들이 30명이 판단을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저는 선진 경제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박근혜 그 정권 2년이 이제 지나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대선 전에는 마치 이러한 그런 하도급 문제, 갑과 을의 문제, 불공정 문제를 고칠 것 같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수도 없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2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하도급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과시키기가 힘들었고요. 그중에 일부만 통과가 된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을 마치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상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경제가 불쌍하다, 불어터진 국수를 우리 경제가 먹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불어터진 국수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3법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부동산 3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택법은 이것이 이제 그 상한가 분양 상한가를 없애는 그건데요. 12월 30일 날 공포돼 갖고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요. 이 재건축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거를 17년으로 3년 동안 연장시키는 법인데요. 이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을 연장시켜 준 것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법이 요거 딱 하나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3채까지 허용하는 거. 근데 이 법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 주택 분양을 많이 받으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우려감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그 법 하나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대부분 다 재벌들의 특혜를 주거나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독과점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정 경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엄하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재벌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또 재산을 세습하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박근혜 정권 3년 지금 남았는데요.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장기 불황 40년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동답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하청업자들의 공동행동 하도급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부동산 3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정책 이슈가 나오는데 안 의원님께서도 좀 의견을. 저도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례, 이제 미국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더 독립성을 강화하고 더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독립성 강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와 싸워야 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작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로 출발해서 그런 거 같기는 합니다만 그건 저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상을 마치 국가인권위원회 정도 수준은 최소한 저는 돼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것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최소한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은 그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선은 위원장을 부총리급 정도로 격상을 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원들도 9분 중에 상근이 5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7분 이상으로 상근직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기도 보통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FTC 같은 경우가 5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깁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5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3년입니다. 대통령이 마음껏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또 임기를 안 지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 자기가 또 바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임기도 좀 더 그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더 사실은 늘어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소도 그렇습니다.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독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부처와 장소도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서로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거의 매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른 이야기 하기가 그 인지상정으로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 후에 베를린으로 다 경제부처들이 옮겼는데요. 그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온으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세종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옮겼는데 사실은 다시 서울로 오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 그다음 또 권한 강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사례, 그 개운방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 서로 결합을 할 때 만약에 그 결과로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가 된다면 결합을 못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데 그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심하다면 그러면 그 기업을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거의 30년 전입니다. AT&T라는 한국의 그 KT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에 그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혁신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고객들 불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미국 정부에서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회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는 회사 자체를 분해시켰죠. 그 결과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혁신하고 경쟁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통신에 있어서 세계 제일, 인터넷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그 인터넷 기업들 다 30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공정거래를 위해서 AT&T라는 거대한 회사를 분리시켰던 그 노력이 지금의 그 결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능한 조치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종의 계열 분리 내지는 회사 분리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한 조치 중에 하나로 법률적으로 명기가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게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능한 조치 중에 선언적으로라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달라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과점 폐해가 심하다면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처분에 대해서 처분 이유를 공개를 안 하는 불투명성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한을 높인 만큼 투명하게 모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둘을 이제 병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전문성 강화하고 독립성 강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정위를 위상을 높이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독과점 기업 분할 권한이랄까요? 이걸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논의됐던 계열 분리 명령제라든지 재벌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에 논의되던 거하고 이게 다른 새로운 것인지 조금만 부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대선 때 그 계열 분리 명령제를 2단계 조치 중에 하나로 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주 관점이 그것을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제가 바라봤던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시장 구조를 위한 조치. 그래서 약간 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저는 우선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을 그 제대로 하는 것이 시급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위상을 그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계열분리 명령제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공정거래를 위한 독과점 기업의 분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정책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또 박영선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제 외국에서 우리 기업을 분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의 주된 원인이 바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전횡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다중대표 소송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그 회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좀 고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물론 아마 이 다중대표 소송 제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벌이고 또 대기업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당금질이 되어 있어야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여기서 도약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방 경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것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압축해서 배우거나 또 모방하거나 또 기술도 그렇게 모방을 해서 따라잡는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도 그렇고 또 경제 발전 단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술혁명 시대에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를 선도해 가야 되는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데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으로 대기업의 오너가 전횡을 휘두르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 4억을 지어야 되겠다. 저 땅을 무조건 사라. 그래서 3조 4조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데 10조 원을 주고 땅을 산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그 현대자동차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의 인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도 뭔가 정리할 단계가 됐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를 아까 제가 아모레퍼시픽 그 화장품 회사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에만 매진을 해도 이제는 뭐 중국이 쫓아오고 다 이러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느려 가지고는 저는 이 선도 기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가져온 불평등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낳았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방 세계에는 세 가지 축으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뭐 그 트럼프라든가 뭐 록펠러라든가 이 미국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벌을 해체하는 이제 이런 그 경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독일은 나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독일이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여서 지금 다시 그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것이 독일이고요. 스웨덴은 사회복지국가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그 바렌베리 가문이 그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그
국민들, 서민들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1960년대 이후에 지난 60년간 발전한 압축 성장의 혜택을 누렸던 재벌들이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갈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게 되면 사실은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남미 국가처럼 이제 우리도 뭔가 이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그 2015년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사실 지금의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아쉽게도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를 구가했던 그 당시에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의 그 사고와 시스템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2년을 그냥 잃어버렸고 날려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서 참 아쉽습니다. 지금 3년, 앞으로 3년 이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철학과 그러다 국가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귀에 쏙 들어온 게 일단은 독과점 기업 분할권 권한을 정부 공정위가 특히 가져야 된다는 것하고 말씀하신 다중대표 소송제도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한번 논의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의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의원님이나 박 의원님 오늘 그 불공정 거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주제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요. 일단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현안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다 같은 이 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증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고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이제 아마 월급장애들은 오늘 통장에 그 환급받은 액수가 이제 아니요. 들어갈 것이. 그게 며칠 전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2월 달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받는 것도 오늘 안 들어옵니까? 받는 건 들어오고 내는 게 내는 걸 분납하게. 네. 예. 네. 뭐 저도 월급장 입장에서 약간 조산모사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딱 현안인데요. 최근에 불거졌던 그 연말정산 이슈하고 관련해서 혹시 그 두 분께서 증세 논란하고 연결시켜서 좀 재현하실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있으니까 그 연말정산 이슈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월의 세금 폭탄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정부가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떠한 심오한 검토 없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월급쟁이한테 쉽게 세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그냥 너무 어설프게 접근을 했다가 지금 폭탄을 맞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보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라.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다시 그 예를 들면 가족이 많은 사람, 교육비를 많이 쓰는 사람의 세금을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환원은 하겠다는 이야기를 나와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청와대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께서 오늘 설명을 잘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최경환 그 부총리가 네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왔다. 이건데 대통령은 그러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트콤에 나오는 코미디와 같은 것입니다. 사오정 시리즈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저도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 첫 여성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기를 굉장히 기다렸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말을 자제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뭔가 얘기를 해야 이게 고쳐지지. 더 이상 이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3월, 4월, 5월 달에 이제 그 상환해야 되는 것을 분납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2월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법을 며칠 전에 고치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2월 달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급하니까 법을 위반하고 그냥 막 공문을 보낸 겁니다. 각 회사에다가 이거 연말정산 하지 마라. 일단 스탑해라. 국회에서 논의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법이 며칠 전에 통과가 됐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3월 3일 날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의 행정지도 공문으로 지금 세금을 안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 행정과 이 세금을 걷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엉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월, 4월, 5월 3개월에 분납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더 내야 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게 발생했는가? 그걸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마 피케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만 잠깐 말씀드리면 IMF 환란 이전에 그때 보면 경제 성장률과 기업 이익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마 한쪽이 8.1%, 한쪽이 8.2%,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IMF 환란 이후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업 소득 증가율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거의 16% 정도가 되고요. 가계소득 증가율은 거의 4분의 1 수준 2%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내수가 제대로 진작되지 않는 이유가 가계소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쌓이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 문제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좀 공정하지 않은 분배 구조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라는 거는 분배에서 이제 옵니다. 기본 베이스가 분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인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는, 대통령은 왜 법인세는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통계를 대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 내는 게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통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통계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굉장히 큰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부들이 이제 기업 쪽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정부가 법인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더라도 저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증세에 대한 논의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다음 정부의 다음 정부가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도 지금 현 정부 몫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가 지금 3년 남았다고 해서 3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길을 터주는 것도 이번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보면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그 배려라든지 그리고 또 그 노후의 연금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부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계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바로잡는 부분들이 제가 박영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에 대해서 배려를 못하는 부분들 저는 지금 현재 그 민간에서 여러 가지 기부 활동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을 정부 주도하는 부분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건지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육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 분위기들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간의 협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정부에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증세 없는 복지 저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과세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 감면 혜택만 없애도 저는 어느 정도 이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법인세를 제대로 걷는 거죠. 대기업들한테. 이 부분만 하나만 고치더라도 저는 아마 내년도에 세수 문제가 많이 그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법인세를 대기업에게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대기업들이 현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런 어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세금을 우리가 다 내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것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업들이 왜 현금을 저렇게 쌓아놓을 수밖에 없느냐? 뭐 투자할 곳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뭐 미국의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올려주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서 내수 경제를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서 돈을 꾸어서 집을 사라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되면 현금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의 어떤 그 구조를 훨씬 더 이해를 잘하는 대기업들이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런 현금 보유와 관련된 것이 5만 원권 지폐의 유통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만 원권 지폐 회수율이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4장을 찍으면 1장밖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은행 총재는 뭐 현금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다. 뭐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현금이 어디로 숨어드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지하 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권이 내건 캐치플레이즈인데 양성화가 아니고 오히려 지하 경제로 쏙쏙쏙쏙 숨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돈을 꾸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거 완전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인세 비과세 감면 줄여서 제대로 걷자.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죄송합니다.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번 정부에서 증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고 넘어가줘야 이제 한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중에서 이번에 현안 중에서 다자녀 연금 기부금 관련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희망제약소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라서 상당 부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이게 세제 개편하면서 개악이 됐다는 의견을 저희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안 의원님 혹시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기부를 많이 하셔서 혹시 그러니까 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부하는 것에 비해서 환급받는 세금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급 받는 분들, 선의로 기부하시던 분들 그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점점 이제 기부를 줄이는 아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왕의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가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 기부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그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동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원복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좀 신나게 기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주요 논의는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요. 뭐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쪽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시는 김태균 학생이신가요? 네, 김태균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CES하고 독일에 다녀오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볼 때 하이테크하고 전통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거시적인 담론 속에서 이제 기업가를 꿈꾸는 이 경영학도이신데요. 혹시 이제 충고할 말씀, 유념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예, 그 미국과 독일을 이제 연이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느낀 점이 좋은 질문이신데요. 하이테크 쪽과 전통 산업 쪽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고 정책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그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독일이 이겨내고 계속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배경인데 이제 뭐 영어 표현으로 마인드셋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은 기업을 어느 정도 대를 이어서 지금 해오고 있고요. 100년 이상.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혁신을 해서 세계 1위에서 3위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으로 키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셋인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독일 이제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기업을 가능한 한 크게 키울 수 있는가,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상장을 하고 또는 경영권을 넘기고 이런 것까지 다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의 마인드셋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경제 구조를 짜느냐, 그게 굉장히 지금 고민인데 정책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책이 충돌합니다. 한쪽의 정책을 만들면 다른 쪽은 오히려
그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어서요. 독일에서도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그 새로운 창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시장 환경은 미국에서 배워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은 독일에서 배워오는 것이 그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조합이고 둘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게 이제 제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창업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 기업가 분들이 이제 그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마시고 2명에서 4명 정도의 공동 창업자가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 그 일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들을 사람들이 원하느냐,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즘은 어느 정도 그 자금들을 그 투자를 받기가 좋은 환경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투자를 받았으면 그걸 한꺼번에 사람 뽑고 제품 개발에 투자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위험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고 한 단계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야 그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받은 자금 다 소진해서 해보고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망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즉 올인하지 말고 단계적인 실행 방법을 사용하시라, 그런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남준희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학수법 통과하고 관련해서 시장 경쟁도 공정해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영란법 통과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박 의원님께서 대답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김영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데 저 법이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원안이요. 언론인 부분과 관련해서 KBS와 EBS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 부분을 보고 그 수많은 언론사 가운데 KBS와 EBS만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다 포함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린 가이드라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무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는 아마 국민들은 김영란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란법에 보면 그 언론인의 가족까지도 이제 그 저촉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그 원칙적인 어떤 취지는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빨리 3월 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다 이 질문에 응답을 다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조금 이미 지나서요. 좀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질문을 사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질문하신 분들의 성함을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또 답을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구촌협동조합에서 오신 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협동조합 그 기본법하고 협동조합 관련 이제 업종별 법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업하고 보험업은 협동조합 형태로는
기본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뭐 대기업들만 그 금융업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독과점을 더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잘 다뤄봐야 될 정책 의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유럽의 중요한 보험 회사 중에 상당수가 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신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백종욱 선생님, 이재관 선생님, 정갑수 선생님, 책상위의 정원의 대표이사이시고요. 네, 질문 주셨고 강용만 선생님, 또 노동정치연대 포럼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김동원 선생님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분부터 먼저? 제가 95년도 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빌 게이츠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을 아까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특파원으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정한 사회 가운데 이분들이 가장 고맙게 느끼는 것이 금융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은행 지점장이 그냥 100% 믿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회사를 세워서 아버지와 뭐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가 창업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정말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분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는 내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이유는 나의 아이디어를 믿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나한테 돈을 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만 자기가 갖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의 대성한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그 이야기고 미국에서 그 성공한 창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내 신념과 내 아이디어를 믿고 은행에서 돈을 꿔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은행에서 돈 꾸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금융 기회조차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참 돈 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 꾸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어떤 그 아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믿고 돈을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꾸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그 누구나 그 젊은이들이 나의 신념과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수성가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그 경제 시리즈 토론회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균등한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피터 틸 보러 갔습니다. 사실 그 요즘 이제 혁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저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틸하고요, 앨런 머스크. 그 저는 정치권에서 또는 그 정부에서 그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이름을 모른다면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혁신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려고 빌 게이츠 만나거나 애플 CEO 만나면 그건 약간 시대에서 벗어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 어제도 이제 그래서 피터 틸을 사실은 2월 달에 만나려고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답이 마침 한국에 오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한국에서 만나고 강연도 듣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현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사례들 열심히 그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한국에 맞는 대안들 만들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결국 요약하자면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면 우리는 40년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이제 대기업은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변신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호텔, SI 업체, 그렇게 그룹 내에서만 결국은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은 재편을 해야 그것이 대기업을 위해서도 대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창업들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그 기업들에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실패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조건 창업만 하라고 하고 실패 확률 높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는가? 그런 제도들까지도 고민하고 내놓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기업의 변신, 중소기업의 변신, 그리고 창업의 제대로 된 그 토양들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 바라는 모습,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